1943년 1월 21일 미 해군 수뇌부가 과달카나를 방문했습니다. 맨 왼쪽이 프랭크 녹스 해군 장관, 그 오른쪽이 패치 제14군단장, 그리고 패치의 오른쪽에 니미츠 제독과 홀지 제독도 보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콜린스 육군 25사단장입니다. 사진을 찍은 곳은 당시 전선보다 한참 뒤인 옐로핑 호스에 못 미친 후방이라고 합니다. 녹스 장관은 4시간여 동안 전선을 시찰했고 전쟁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이후의 과달카날 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녹스 장관 방문 다음 날인 1월 22일 다시 한번 서쪽으로 대공세에 들어갑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과달카날 전역, 1943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미군의 총공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이 바로 마타니카우 강인데 1월 23일에 끝난 기후진지 점령으로 과달카날 전역 초기부터 미군을 괴롭혔던 마타니카우 강 동쪽의 일본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코쿤보나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지난번에 등장했던 남서쪽 해안의 뷰포트 베이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미군의 공격이 주로 이루어진 이 사각형 지역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은 아직 전투력이 소모되지 않은 해병 2사단의 6년대와 23사단의 182연대, 그리고 독립 147년대를 합쳐 육군 해병대 합동사단을 구성하고 공세에 참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밑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을 25사단 161년대가 공략하고 그 위쪽은 25사단 27년대가 맡았습니다. 기후 지역을 공격하는 25사단 35연대는 기후를 점령하고 사단 예비대로 빠지게 됩니다. 27년대는 1월 22일 아침 공격이 시작되고 밑에 보이는 루트대로 전진해서 22일 당일 최종 목표였던 87고지의 일본군을 오전 9시 10분까지 몰아냅니다. 미군은 계속 진격해 오전 11시까지 88, 89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예상외로 진격이 빨라지자 미군은 바로 작전 계획을 수정해서 25사단에 가능한 빨리 합동사단보다 앞서 코쿤보나로 진격하도록 합니다. 27년대의 1대대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바로 90고지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코쿤보나 바로 밑에 있는 98고지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원 사격을 하던 포병대도 앞서가는 보병을 따라 전진 배치되었고 미군 지휘부는 1월 22일 밤에 다음날 코쿤보나를 점령할 계획을 마련합니다. 타사파론가에 있던 일본 제17군 사령부는 1월 22일 오후 7시 30분 과달카날 북서쪽 끝인 에스페란스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미군이 코쿤보나 턱 밑까지 진출한 22일 밤, 일본군은 큰 혼란에 빠지는데요. 일본군은 38사단이 2사단보다 하루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었고 코쿤보나를 먼저 벗어났으나 2사단은 원래 23일 저녁 때까지 코쿤보나에 머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코쿤보나의 예상외로 빨리 다가오자 2사단장 마루야마 마사오는 예정보다 12시간 정도 빠른 23일 오전 5시 2사단에도 급히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후위 부대 역할을 맡았던 야노 대대도 코쿤보나 근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사단장이 황급히 철수 명령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23일 새벽, 일본 제17군 사령부는 과달카날 북서쪽 끝에 에스페란스 곳에 도착합니다. 일본군 주력이 코쿤보나를 이미 벗어난 1월 23일, 미군이 코쿤보나 점령을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월 23일 오후 미군은 서쪽의 97고지부터 100고지까지를 점령했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27년대 1대대를 코쿤보나로 보내 오후 3시 30분에 점령합니다. 25사단 27년대 병사들이 남쪽으로 돌아 코쿤보나로 진격해 점령했을 때 해안 쪽으로 진격해오던 해병 제2사단 6년대도 일본군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1월 23일 오후 5시가 넘어 25사단과 합류합니다. 미군은 코쿤보나에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일단 코쿤보나에서 퇴각한 일본군은 이전과 달리 한 번도 야간 기습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23일 밤에는 99고지 근방에서 해안으로 퇴각하려던 일본군이 미군이 이미 해안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추고 서로 얘기하면서 여유있게 해안으로 오다가 미군의 매복에 걸려 약 50명의 일본군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목표는 예상보다 빨리 손쉽게 달성되었고 다음 점령 목표를 더 서쪽에 있는
포화강 유역으로 잡았습니다. 미군은 보급품을 전부 써버렸으나 상륙정으로 코쿤보나 해안을 통해 재보급에 성공하고 1월 24일 오후 1시 바로 추격에 들어갑니다. 미군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이곳의 102고지 그리고 100고지 근방에서 일본군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군 기록을 보면 24일 당시 코쿤보나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던 부대가 바로 야노대대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군의 저항을 피해 남쪽으로 돌아 103고지를 점령하고 24일이 저물었습니다. 24일 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2사단이 타사파론가 근방 보네기 강 근처에서 방어선을 형성했고 더 일찍 후퇴했던 38사단은 세기라우강 근방에 집결했습니다. 24일 코쿤보나의 미군에서 일본 2사단 위치까지는 약 7, 8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24일 하루 동안 2사단 사령부는 코쿤보나의 야노대대와 통신이 두절되었고 25일로 넘어가는 새벽 야노대대의 전령이 2사단 사령부에 도착해 코쿤보나에서 퇴각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2사단장 마루야마 중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미군은 25일 다시 진격 계획을 세워 26일 오전 6시 30분 포화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합니다. 미군은 거의 없다시피 한 일본군의 저항을 뒤로하고 1월 28일에는 이곳 누에하강에 도달합니다. 미군은 전반적으로 일본군의 저항이 크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29일 새벽에는 후위 부대인 야노대대가 보네기강 하구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한편 28일 밤부터 29일 새벽에 38사단이 에스페란스 곳의 퇴각 승선지에 집결했습니다. 이때 2사단 주력은 아직 보네기강 근처에 머무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군은 또한 구축함을 동원해 타사파론가 근처에 함포 사격을 가하면서 일본군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미 해군이 육군을 도와 작전에 나서고 있는 사이 철수 수송을 맡은 일본 해군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미 1월 28일부터 해군 항공대를 이용해 미군을 공습해 철수를 돕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1월 29일 밤부터 30일 사이에 과달카날 미군과 일본군 간 마지막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언급한 대로 일본군의 지휘체계는 크게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어져 큰 작전을 펼칠 때마다 양군 간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는데요. 과달카날 철수 작전에서도 일본은 수뇌부에서 남태평양 방면작전 6해군 중앙협정을 맺고 라바울에서는 현지 6해군 협정을 따로 체결해서 작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지휘체계를 좀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히로히토를 정점으로 그 아래 내각총리 대신 겸 육군 대신 토조와 해군 대신 시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신과 육군참모총장, 해군 대신과 해군 군령부 총장의 관계가 나와 있고 위 인물들과 히로히토가 참석하는 최고 작전 회의로서의 어전 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위와 같이 관계도를 그려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위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북21 레드리버에서 출간된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역사가 장 로페즈와 3인의 공동 저자가 2018년에 출간했는데 원작인 프랑스어본 이외에 이미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으로 출간되어 큰 호평을 받았고 2021년 5월에 드디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차 대전에 관한 여러 팩트들을 철저한 자료 조사를 거쳐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2차 대전 때 쓰이던 미국의 시마론급 급유함이 한 번에 급유할 수 있는 양을 미 항공모함 전대의 1일 연료 소비량과 비교해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로 쓰여 있는 것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자들이 프랑스인이고 이 책 자체가 유럽 전선을 다루는 내용이 많지만 아까 살펴봤던 일본군 지휘 체계를 보면 육군참모본부, 해군 군령부 등의 일본어 용어를 정확히 표기해 놓았고 인물 사진이나 이름도 정확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다른 내용도 믿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외에도 이렇게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과 작전 지도 등도 실려 있어 2차 대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값어치 있는 소장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군의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홀지 제독 등 미군 수뇌부는
일본군이 과달카날 철수 작전을 진행하면서 부산해지자 이를 다시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대해 공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 8월부터 과달카날에 주둔했던 해병 제2사단 2연대를 새로운 부대로 교체하면서 미 해군 함대를 보내 일본 해군과 다시 한번 결전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홀지 제독은 증원 부대를 과달카날로 보내면서 남태평양 해군력을 전부 긁어모으는데요. 그중 1월 29일과 30일에 걸친 해전의 주인공은 로버트 기펜 제독이 이끄는 중, 경 순양함 각각 3척, 호위 항모 2척과 구축함 8척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 18이었습니다. 기펜 제독은 북아프리카에서 토치 작전에 참가하고 태평양 전선으로 다시 배속된 후였습니다. 과달카날 남쪽에 있는 이 섬 이름이 렌넬 섬인데요. 속도가 느린 호위 항모 2척과 구축함 2척을 뒤에 남기고 온 태스크포스 18은 1월 29일 해가 질 무렵 렌넬 섬 북쪽 약 8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태스크포스 18에 포함된 중순양함 중 한 척이 바로 시카고였는데 사보섬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거의 6개월 수리를 마친 후에 복귀했습니다. 태스크포스 18은 일본 잠수함에 일찌감치 발견돼서 일본 폭격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과달카날 남쪽에서 검은색 화살표가 미 함대의 진로이고 붉은색이 일본 항공대의 진로인데요. 일본 항공대는 해가 지면서 동쪽의 어두운 하늘을 등지고 공격을 시작해서 시카고의 우현에 2발의 어뢰를 명중시켜 기동 불능을 만듭니다. 일본 항공대는 밤까지 공격을 계속하다 물러갔습니다. 시카고는 1월 30일 오전에 이렇게 견인돼서 후방으로 퇴각하다가 중순양함 한 척이 속도를 못 내는 것을 알아챈 일본 항공대에 계속되는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시카고는 다시 4발의 어뢰를 맞고 오후 4시경에 렌넬섬 북동쪽 지점에서 침몰했습니다. 일본은 12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시카고에서는 62명 전사 이외에 대부분이 구조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침몰과 함께 태스크포스 18이 남쪽으로 퇴각함으로써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을 막을 미 함대는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1월 30일) 미군은 사사파론가가 하구에 위치해 있는 보네기 강을 건너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군은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히고 결국 1월 31일까지 보네기 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보네기 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인 미군은 제147년대 병력이었고 미군에 대항한 것은 역시 야노 대대와 일부의 2사단 병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는 1월 31일 2사단에도 에스페란스 곶 등 집결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1943년 1월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서쪽을 향한 대공세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전사 189명, 부상 4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지만 모든 작전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같은 날인 1월 31일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구축함 21척이 쇼틀랜드 기지에 모입니다. 과달카날에서의 탈출 작전을 위한 이 구축함 부대는 하시모토 신타로 제독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탈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과달카날 전역을 다룬 영상들도 이제 다음 편이 마지막이 됩니다. 일본군의 탈출 작전과 미군의 대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달카날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게 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